7월 임시국회에 가능한 개혁적 법안이나 우리가 준비된 게 있으면 많이 통과도 시키고 또 저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그 캠페인이나 언론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폭로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게 좀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자, 이제 그 지금 각 18개의 상임위가 이제 상임위 구성을 완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구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법안 소위랑 뭐 이런 법안 소위나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소위 구성을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법안도 심사를 하고 네. 또 통과를 시키고 할 거거든요. 이번 이제 7월 임시국회는 8월 4일까지 끝나는데 이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7월 그러니까 그 6월 17일 그다음에 7월 10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이 그 부동산 이 그 제도 네. 이 부동산 대책의 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세법, 뭐 양도세 관련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취득세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 세법을 다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관련법, 임대차 관련법 또 이 저 전월세 뭐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7월 그러니까 8월 4일까지 통과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가 구성이 안 되면 미통당이 뭐 발목 잡기를 해서 소위 구성을 안 해주겠다라고 버티면 전체 회의에서 심의해서라도 통과시켜서 이번 안에 8월 4일 안에는 반드시 통과를 시킬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원기법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네. 사실 뭐 이제 공급대책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공급대책도 7월 안에 7월 안에 발표를 발표할 하기로 것 같고요. 했고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하는 국회법 뭐 네네.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네네. 거 정도는 지지자들이 좀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게 또 뭐 굵직굵직한 게 있습니까? 7월 국회? 7월 국회는 부동산 관련 법을 우선 처리합니다. 처리한다? 우선 처리하고 이제 8월 사실은 이제 이 정기국회가 네. 가장 이제 예산과 그 법률 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네.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 정기국회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근데 8월 임시국회는 못 할 거 아닙니까? 휴가도 있고. 8월 임시국회도 이제 요번에는 8월 네. 17일이 임시휴일이 예. 될 거니까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합니까? 그럼요. 예.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결산 국회예요. 짝수달이니까 임시회. 짝수달 임시회를 하는데 이 한여름이라 8월 15일까지는 이제 회기를 안 잡고 8월 16일부터 이제 반달짜리로 네. 정기국회 전까지 하는데 8월 국회에서는 결산을 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예. 8월 국회에서는 이제 결산 심사 위주로 예. 굴러갑니다. 예. 이게 법안 심사는 예. 국정감사와 함께 정기국회에 주로 이루어진다. 9, 10월에. 네네, 9, 10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상임위 얘기를 했는데 7개를 미통당이 통합당이 달라고 하면 네. 줄 생각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뭐 줄 생각이 있다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안 받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법사위를 안 껴주니까. 지금 법사위를 껴서 7개 달라는 겁니다. 그 택도 없는 얘기고. 예, 제가 뭐 그런 합의를 여야 원내대표가 해오더라도 저는 뭐 사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리고, 사퇴하지 않는 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물밑 협상 그런 거 하면 안 돼. 공개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국민들이 다 알게. 물밑 협상 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 당은 절대 법사위를 넘겨주는 협상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법사위는 믿습니다. 예, 법사위는. 예. 그거 어렵게 가셨잖아요. 좀 오래 하셔야지. 벌써 그만두면 아니, 어떡해요. 할 일 다 해야죠. 이게 미통당에서 그다음에 만약에. 그 사법개혁법이 이제 검찰 개혁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분리 네.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 겁니다. 아직 법원 개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 개혁은 올 정기국회 때 완료를 지을 생각이고. 정기국회 때. 그렇죠. 예. 혹시 지금 법안도 미통당에서- 많이 들어와 있고요. 미통당에서 법사위 포기하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눠줄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뭐 그런 그럴 의향은 일 없을 것 있다고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미통당은 법사위 없으면 안 가져가겠다 안 이런 하는 입장입니다.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떳떳하지 못하니까 물밑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법사위는 뭐 포기하고 포기하고. 나머지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이제 민심이 좀 안 좋아요.
지역 주민들 만나면 여러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6.17, 70 이 두 개의 대책이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나왔던 22차례 걸친 대책과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를테면 뭐 문제가 있으면 조금 보완해 오는 대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금융 대책에서부터 금융, 세제, 그다음에 임대차 그리고 그 공급 대책까지 완전히 패키지 대책인데요. 특히나 이제 1가구 2주택 이상,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틀어막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한 55%가 됩니다. 세입자가 55% 정도가 돼요. 이 중간에 겹쳐지는 10% 정도는 10% 정도는 어떤 분이냐면 집이 있지만 내 집도 세놓고 그다음에 새로 사는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집을 가진 55%가 이분들은 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채라도 더 가져서 그래서 노후에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재테크의 1차 수단이 제1의 수단이 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어떻게든 내 삶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생각해온 사람들. 네. 그다음에 집이 없는 분들 중에도 뭐 한 20% 정도는 어떻게든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의 이 대책은 집을 한 채만 갖자. 예? 그다음에 또 두 채 이상 가지면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대책이고 그다음에 굳이 한 채를 가지지 않아도 세입자로 평생을 살아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그런데 의도가 그렇고 이게 성공할 것인가 예. 라는 데 대해서 믿었지 않으니까 전부 와글와글 아우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이 정말 제대로 시행이 돼서 이게 정착이 되면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꽤 많이 해보셨나요? 네. 실제로 관료들이 주는 자료 외에 네.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저희는 이제 뭐 김현미 장관과 제가 한 2년 동안 같이 일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야당일 때 예. 19대 후반기에 서민 주거복지 특위 활동을 같이 했는데요. 이미경 의원님이 위원장이셨고 네. 제가 야당 간사고 김현미 의원이 야당 위원이었습니다. 물론 몇 분 더 계셨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서 세웠던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전부 여당의 당시 여당인 박근혜 정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 준 거죠. 일테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2년 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4년, 6년으로 예전부터 늘려서 나왔었죠. 예. 세입자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이 보유세를 늘리고 그다음에 거래세 부담을 완화시켜달라. 요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러니까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그다음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적게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도 한 채 가진 생애 첫 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취득자에게는 가볍게 근데 두 채 세 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겁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과한다.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다주택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부 정치인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20대 국회 때 예를 들면 여러 혁신적인 대책들이 있었는데 통합당이 반대로 네. 과거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통과가 안 됐다. 아까 네. 뭐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 네. 법안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
라고 주장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뭐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도 원인도 이미 있는 거잖아요. 3년 이상 네. 있었으니까 네. 그 3년 동안 왜 저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서 네. 그런 저 제도를 못 만들어내고 네. 지금까지 뭐 했느냐? 네. 지금까지 우리 의석이 없었습니다. 음. 우리 123석. 음. 123석. 또 이제 뭐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 다 들어왔을 때도 130석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당만의 힘으로 또는 진보 정당까지 정의당 도움까지 다 받아도 130 그저 한 5석 정도 되는 이 의석 가지고는 우리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종부세도 그래서 올리려고 했던 것도 통과 안 됐고 안 되고. 뭐 그런 건 뭐 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예. 다수당이 되었고 예. 법 개정을 저희가 세웠던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7월 말까지만 좀 지켜봐달라. 한마디로 공급대책까지 나온 걸 8월 4일. 8월 4일까지 네, 패키지로 보면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억측들도 많고 이럴 뭐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뭐 시골에 집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에 있는데 1가구 2주택 이것도 준 거냐 아니면 시골에 집 두 채만 있는데 이것도 준 거냐. 예, 준 거 맞습니다. 근데 시골에 집 두 채 있으신 분들 양도 팔아도 양도소득세 별로 안 나옵니다. 네, 나올 일이 별로 없죠. 양도소득이 없어요. 네. 양도소득이 있는 집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거 또는 이제 뭐 무슨 이 분양권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분양권을 이제부터 카운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렇게 좀 소급 적용이 네. 아니에요. 정책적 과오가 있었다면 아까 이제 지금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제대로 해보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 그런 한계가 존재했다. 입법화 과정에 있어서 그거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네네. 한편으로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다수당이 안 된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네네. 정책적 과오는 없었다고 보세요? 정책적 과오 있었죠. 어떤 그게 게 어떤 떠오르나요? 거냐면은 네. 이제 임대 사업자 네. 이 등록 제도인 겁니다. 임대 소득자를 등록을 해서 임대 주택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차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했는데요. 물론 임대 사업자 제도는 우리 정부에서 처음 시행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얹어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여기 이 임대 사업자들 특히 법인 임대 사업자들이 갭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일테면은 이제 그냥 일반 개인들의 갭 투자를 유도하는 일종의 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이 돈 버는구나. 이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간 거죠. 예, 이 제도 저는 잘못이 있었다고 했을 때 빨리 없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인센티브를 좀 줄이는 정도로 이 미봉책으로 그쳤던 거 이게 이제 집값을 이렇게 뛰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담당을 했던 분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정치인들이 정책적인 어떤 치밀함이 떨어지니까 네, 관료들이 네. 갖고 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어떤 네. 시각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청와대나 아니면 이제 우리 정부의 장관들의 이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다소 못 미쳤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매우 민감하고 네. 또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래서 뭐 일테면 한
그 2, 3%만 공급이 모자라도 집값이 폭등을 하고요. 2, 3%만 공급이 남아도 또는 수요가 줄어도 네.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아주 비탄력적인 재화거든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저 집값 문제를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무슨 미리 이렇게 예고해 놓고 뭐 차근차근 논의하고 해나가다 보면 시장은 미리 그걸 예측하고 다 대응을 합니다. 다 대응하죠. 예. 그리고 그 엉성한 대책을 발표하면 그 사이사이로 허점을 뚫린 구멍을 찾아서 정말 바늘구멍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그 사이를 뚫고 네.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 정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